오늘이 바로 이 마가렛 대처가 태어난 지 태어난 날이고 꼭 9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힘이 넘치고 넘치는 자유경제원이 또 이런 토론회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박지양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권혁철 박사님, 그 다음에 김용삼 미래한국 편집장님, 그리고 제 오른쪽에 오정근 교수님이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이 사회 부탁을 받고 또 우리 조의원 연구원이 일요일까지 글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걸 알았지만은 저도 좀 신바람이 나서 맨 끝에 마가렛 대처 사상과 실천을 겸비한 정치가라고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지양 교수님 글을 읽고 참으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오디오북까지 포함하면 마가렛 대처에 관한 책을 4권을 썼는데 4권을 쓰는 동안에 마가렛 대처라는 그 걸출한 정치가가 땅속에서 솟구쳐 올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준 걸로 알고 그런 시각에서 쭉 글을 썼는데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T.S. 엘리엇 영국 시인이 있죠. T.S. 엘리엇이 뭐 4월은 잔인한 달 해서 또 웨이스트랜드라는 시에서 시를 썼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꽤 유명합니다. 이 역사 교수님 앞에서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역사 창조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위에다가 조금 뭘 더 덧붙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 창조란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전통이 희박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가렛 대처를 그렇게 봤는데 마가렛 대처라고 하는 하나의 이 철학을 가진 사상을 가진 정치가가 등장하기까지 박지양 교수님께서 오랜 이전 시간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소위 그 마가렛 대처의 그 보수주의 또는 보수당을 이끈 그 철학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실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박지양 교수님은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아시겠고 그래서 마지막 글에 가면 마가렛 대처가 다스렸던 당시의 보수당과 지금 데이빗 캐머런이 다스리고 있는 보수당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상이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진화해 오고 있는가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제가 가다가 통제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냥 2시간 동안 실컷 발제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발제하시고 그 다음에 글 차례대로 토론하시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박지향입니다. 발제문을 그냥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전략상 뭐 어미는 그냥 사용하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칭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고를 지금 박 선생님께서 아주 과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원고를 이런 시각에서 쓰게 된 거는 그 대처에 대해서 항상 그 우리나라에서 이 논의를 할 때는 그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 이
한간에서 그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관심들이 있는 것 같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뭔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들 얘기들을 하는데, 이 보수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개념 정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처와 그 보수당의 관계, 보수주의가 무엇을 의미했고 대처가 어떠한 충격을 가했는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마침 요즘 그 영국 보수당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기회도 좋았고 그래서 이런 주제로 제가 원고를 굉장히 늦게 보냈는데 아마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당혹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발제문을 그냥 읽기로 하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은 17세기 말부터 존재했던 토리당의 후신으로 보수당이라는 이름은 1830년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보수당은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동일한 이름으로 존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 정당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이 보통 그 보수당, 그 유럽의 그 보수주의 정당,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내걸고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는 당은 없어요, 사실. 그 독일의 이제 보수주의당이 기독교 민주당이라든가 뭐 이태리도 기독교 민주당이었죠. 그리고 뭐 이 프랑스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이 무슨 연합이죠? 그 평화를 뭐 무슨 하여튼 그 이 보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 전면에 내걸고 이 당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영국의 보수당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성공적인 가장 성공적인 정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83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거의 200년 가까이 존속을 해왔을 뿐만 아니고 어떤 당보다도 더 이게 오랫동안 집권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듯이 19세기 자유주의 사상가이자 정치인인 존 스튜어트 밀은 보수당을 멍청한 당, stupid party라고 불렀지만 그 멍청한 당은 놀랍게도 1901년부터 2000년 사이에 그러니까 20세기죠. 독자적으로 혹은 연립내각으로든 68년 동안 집권하였다. 노동계급의 수가 압도적으로 다른 계급을 능가할 때에도 보수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런 까닭에 20세기를 보수주의의 세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부 비판적인 학자들의 말처럼 영국 보수주의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집단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라면 이러한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영국인들은 엘리트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보수당에 표를 주는 것일까? 이는 설명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보수당을 멍청한 당이라고 부른 이유는 보수당이 명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었던 자유당에 비하여 보수당은 이론화 과정과 이데올로기를 결여하고 있었다. 때문에 보수당은 오직 실용주의와 단순한 권력욕만으로만 뭉친 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실 이데올로기에서 느슨하다는 사실은 보수당의 성공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 보수당 스스로가 교조적이고 비타협적인 의미에서의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두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75년 당수로 선출된 직후에 마거렛 thatcher는 보수당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엄명하고 이데올로기 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처 하에 경제문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아담 스미스 연구소, 보수주의 철학회 등이 활동하였다. 이처럼 대처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사상의 전투에 개입했는데 대처는 보수주의를 분명한 이데올로기적 용어로 정의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수당 내의 별종이었다. 1980년대에 대처주의에 반대한 당내 인사들은 대처가 보수당의 낯선 것, 즉 이데올로기를 도입했다고 비판하였다. 사실 1980년대 대처리즘 부상 이전의 보수당 이데올로기는 학자들의 흥미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대처주의의 등장으로 보수당 이데올로기의 역사가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처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즉 대처주의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보수주의 사상의 역사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이다. 1990년대에 보수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그들의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일이 있더라도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81%가 그래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확인되었듯이
대처 이후의 보수당은 더 이상 이데올로기가 없는 정당이 아니며 그 변화를 촉진한 사람은 마거렛 대처였다. 대처는 두 가지 면에서 보수주의와 보수당을 변화시켰다. 첫째, 보수당의 중요한 축을 이루던 하나의 국민, 원 네이션파. 이거를 보통 우리말에서 일국 보수주의라고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거 가지고는 잘 개념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의 국민, 길지만 그냥 하나의 국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의 국민파 보수주의를 제압하여 전후 영국 사회를 장악한 집산주의와 평등주의로부터 보수당을 떼어놓았다. 디즈렐리 이후 1979년까지 보수당은 온건이 항상 옳은 길이라는 입장을 취했는데 그 법칙을 깬 것이 바로 마거렛 대처였다. 둘째, 보수당의 구성을 보다 덜 특권적이고 덜 화려하게 만들고 능력이 더욱 존중받는 정당으로 변모시켰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대처가 보수당과 보수주의의 강한 청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는 19세기 저명한 정치인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개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이면서 문인이기도 했던 디즈레일리는 당시 영국 사회를 묘사한 자신의 소설 시빌은 그 여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에서 두 개의 국민, two n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유행시켰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일부 사람들의 존재와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 대중을 두 개의 국민으로 묘사했던 것이다. 디즈레일리는 두 개의 국민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단합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때부터 보수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강한 책임의식을 전통으로 가지게 되었다. 디즈레일리는 무조건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배격하고 대중의 상황을 향상시킬 도덕적, 정치적 의무를 강조하는 온정주의적 요소를 영국 보수당에 불어넣었으며 이로써 보수당은 특권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폭넓은 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발돋움하였다. 이처럼 보수당은 철저한 개인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한 자유당과 달랐다. 자유주의와 달리 보수주의의 언어에는 항상 공동체, 국가, 책임 등의 개념이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보수당은 19세기 후반에 경제정책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으로 돌아섰는데 중간계급 사업가들이 보수당으로 다수 유입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20세기 들어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동안의 전례 없는 국가 간섭을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수당 내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보수당의 근저에는 항상 개인주의에 저항하는 기류가 존재해왔고 1945년 이후 복지국가가 탄생했을 때 보수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받아들였다. 비록 디즈렐리로부터 시작된 전통이지만 분파로서의 하나의 국민파는 1950년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1945년과 50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잇따라 패배하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정된 그룹이 원 네이션 그룹이었다. 하나의 국민이라는 명칭은 사회 계급들 간의 적대감으로 인해 약화된 사회적 통합을 회복해야 한다는 명분을 표현하였다.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의 뿌리에는 지나친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이롭지 않으므로 지배계급이 하층민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이 디즈레일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두막이 행복하지 않으면 궁전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그들이 상정한 이상적인 사회는 상호 의무의 관계로 긴밀하게 결합된 사회였다. 이러한 사회관은 산업화와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 시대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는데 실제로 일부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발달로 인간관계가 다른 모든 의미를 상실하고 경제적 계약관계로만 남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특히 복지국가와 완전고용의 유지를 고집했는데 그들에게 복지국가는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였다. 1950년대 보수당의 주류는 하나의 국민파였고 그들의 주도하에 보수당은 노동당과 함께 소위 합의의 시대를 열어갔다. 20몇 년 동안 계속되는 합의의 시대에서는 노동당이 정권을 잡건 보수당이 정권을 잡건 거의 그 차이가 없는 그런 경제사회 정책을 실시해 나갔습니다. 1950년대 보수당은 하이에크보다는 디즈레일리를 더 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수당 내에는 자유지상주의와 온전적 가부장주의가 공존해 왔는데 둘 사이의 갈등은 1950년대와 1980년대에 치열해졌다. 1950년대 하나의 국민파의 대표적 인물은 해럴드 맥밀런이었다. 1957년에 총리를 취임한 맥밀런은 불황을 이유로 산업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맥밀런의 정책은 당시 재무장관인 토니 크로프트와 이녹 파월 등 시장경제 지지자들의 반발을 샀고 이들을 포함한 강요들 3명이 사임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토니 크로프트는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60년대 한다고 이제 예견을 했는데 1960년대 들어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영역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케인스주의가 이제 사회주의로 변했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에드워드 히스가 이끈 보수당 정부 70년에서 74년까지 지속이 됐는데 역시 하나의 국민파의 전형이었다. 히스는 사실 자유시장을 표방하고 1970년 총선에서 승리하였다. 그는 영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자유시장 어젠다에서 찾았다. 즉 재정 지출을 감축하고 세금으로 하향 산업을 연명시키는 행동을 중단하며 실업률을 감수하고라도 치솟는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고 노동조합을 개혁하는 등 맥밀런 시대 이래 추구해왔던 정책에 반대되는 방향을 시도하려 하였다. 그러나 히스 대략은 불과 2년 만에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파기하고 집산주의로 돌아섰다. 그는 뚝심 있는 이미지로 노동계의 도전을 증명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광부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1971년 2년 겨울에 정부가 제시한 8% 임금 인상안에 대항하여 47% 인상을 요구한 광부들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준비가 안 되었고 혼란을 피하고 싶었던 히스는 광부들에게 크게 양보했는데 그 결과 27%까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야기되었다. 히스는 이어서 1972년 11월에 이르면 가격 및 소득 통제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73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오일 쇼크라는 외부 위기까지 겹쳐서 총체적인 난황을 겪었다. 키스 조지프와 마가렛 대처를 위시한 보수당 내 신자유주의자들은 히스의 배신에 몹시 분개했고 그를 대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당 지도자 선거에서 히스를 물리친 대처는 4년 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영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고 노동당만이 아니라 보수당 내에 모르는 사람들, 웨스라고 대처가 불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 번역어입니다.를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대처는 자신의 이름 뒤에 이즘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념을 남긴 유일한 영국 정치인이다. 대처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통화 안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치유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며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진취적 기상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처주의의 다른 축인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는 엄격한 자기 절제와 도덕률로 무장한 개인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되살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책을 포함하였다. 대처주의는 하나의 국민이라는 오랜 보수주의 전통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 국가방위와 법과 질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 중심적 접근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대처가 중점을 둔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은 물론 유럽을 장악한 집산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 경향에 맞서는 것이었다. 케인스 시기건 소련 시기건 간에 모든 종류의 집산주의는 실패하기 마련이라고 확신한 대처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돌려놓고 사회주의가 곧 사회적 진보라는 소위 진보적 역사관을 깨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에 아직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던 대처는 내각에 모르는 사람들을 다수 표진하였고 그들과의 갈등을 가능한 한 피하려 하였다. 그러다가 두 번째 임기 중에는 강력하게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였는데 특히 민영화가 크게 성공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1984년이 되면 내각에서 그들을 거의 다 퇴출시켰다. 대처와 모르는 사람들 간의 가장 격심한 논란은 재정 지출을 놓고 일어났다.
모른 사람들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임으로써 불공기하에서 한가운데에서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대처는 왜 공공지출이 개인들의 지출보다 더 낮다고 가정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하며 그들의 비판을 일축하였다. 모르는 사람들과 단단한 사람들, 이건 드라이즈를, 그러니까 대처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드라이즈,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웨츠라고 이렇게 불렀죠. 모르는 사람들과 단단한 사람들 간의 싸움에서 왜 단단한 사람들이 이겼나? 그것은 온정적 보수주의 전통이 낡은 시대의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었다. 케인스식 경제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치솟게 하고 파운드화를 약화시키고 노동조합 지도층의 과도제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대처에 대항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처의 결정적인 리더십이었다. 맥밀런을 위시한 모르는 사람들의 소심함과 대조적으로 대처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있다. 대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력과 의지를 겸비한 지도자였다. 게다가 대처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의 그녀의 신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추진하는 방식의 단호함은 보수당의 전통과는 상당히 단절된 모습이었다. 따라서 제3의 길을 주창한 앤서니 기든스는 프랑스 혁명 당시 버크가 취한 태도에서 보듯이 보수주의는 언제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조심스럽고 실용적인 접근을 의미했는데 대처가 이를 깨뜨려버렸다고 관찰하였다. 대처하의 보수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1960년, 70년대 유턴 때문에 보수당은 소심함과 타협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었는데 어떤 때엔 갈등을 실제로 회피하려는 충동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처는 지도자는 정당을 이끌어야 하고 게다가 확고하게 이끌어야 하며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확신이 모든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만약 대처주의가 보수주의로부터의 일탈로 보였다면 그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전통적 보수주의는 타협과 합의를 훨씬 더 편하게 느끼지만 대처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대처의 영향력은 보수당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다. 19세기 말 당 지도자였던 솔즈베리와 대처 다음의 당수였던 존 메이저에서 리더십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한 사람은 후작이고 다른 사람은 서커스 단원을 부모로 둔 사람이다. 두 사람의 출신 배경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념도 극도로 달랐다. 솔즈베리 후작은 권위, 개서적 질서, 전통이라는 가치를 강조한 데 반해 메이저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여 어떤 사람이건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것이라고 일갈하였다. 이것이 100년 사이에 보수당에 일어난 중대한 변화인데 대처는 그러한 변화의 수혜자면서 동시에 그 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1960년대에 보수당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엘리트주의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 전까지는 그저 몇몇의 그 원로들이 이 밀실에서 모여서 이제 당수를 추대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1965년부터 보수당 지도자는 몇 차례의 의원들의 비밀 투표에 근거한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선출되게 되었다. 히스 대처 메이저는 이 무혈혁명이 없었다면 결코 당 지도자로 선출되지 못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변화였다. 이는 동시에 권력을 출구하는 데 있어 출신을 불문하고 인재를 영입하려는 보수당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디즈레일리로부터 히스까지 대처 전에도 주류 출신이 아닌 보수당 지도자들이 있었다. 디즈레일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히스도 그 중산층, 그저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 출신이었고 공립학교를 나온 사람이었고 대처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자파점 주인의 딸로 공립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처가 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모두 일단 그곳에 입성하자 기존 틀에 편입되고 안주했지만 대처는 그 틀 안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그 틀을 깨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대처는 보수당을 더욱 능력주의적이고 덜 순종적이며 덜 특권적인 정당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세웠고 성공하였다.
그럼으로써 보수당의 얼굴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바꿔놓았다. 우선 대처의 내각은 보수당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특권층 출신이 아닌 인물들로 채워졌다. 특히 그 유대인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일부 이 아까 물은 사람들 측에서는 뭐 이튼 졸업생들보다 이스토니아 졸업생들이 더 많다.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보수당 의원들의 변화를 보면 1974년에서 87년 사이에 사립학교를 졸업한 보수당 의원이 3분의 2로 감소했고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의원들도 56%에서 44%로 감소하였다.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출신 가운데서도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 출신이 26%로 2배 늘었다. 보수당은 훨씬 덜 상류계급적 성격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때 입성한 보수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자수성가한 기업가들이었으며 자수성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당내는 물론 영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 대처하에 영국에서 낡은 계급적 구분이 어느 정도 무너지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기회는 많아졌다. 그 기제는 창의성과 모험심을 갖춘 기업가 정신이었고 계급의 경계를 넘어 모든 계급에서 새롭게 대두한 부자들은 스스로를 대처주의와 동일시하였다. 대처는 또한 전임자들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기득권층을 흔들었는데 고위 관료들과 언론 및 대학에 포진한 지식인들이야말로 변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대표적인 기득권층이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얼마나 그 대처를 미워했느냐 하면은 그 모교인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1985년에 그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은 것은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처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에 맞선 중립적이고 고상한 공공조직이라는 환상을 깨뜨려 버렸는데 이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국가의 역할을 믿고 확대하려는 사람들, 즉 사회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이죠. 개인이나 사기업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데 비해서 공공조직들은 이해관계를 떠난 계몽된 조직이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처는 정치인이나 관리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할 뿐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강력한 이론을 무너뜨려 버렸던 것이다. 사적 조직들의 이기심의 추구는 오히려 경쟁과 규칙이라는 틀에 의해 통제되는 데 반해서 공적 조직에는 그러한 죄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고발했던 것이다. 이런 업적은 비판자들조차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중요한 업적들이다. 11년 반 동안 정권을 잡았던 대처는 영국 사회의 논쟁의 어젠다를 변화시켰다. 처칠, 이든, 맥밀런, 히스 등 모두가 영국은 중간 지점에서 통치될 때 최선이라고 믿은 데 반해서 대처는 보수당을 공격적으로 만들었고 보수당의 권력 장악을 강화시켰다. 대처는 또한 보수당 내 무른 사람들을 패배시킴으로써 근대 보수주의의 얼굴을 바꾸어 놓았다. 대처는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했을 뿐 아니라 노동당의 사고 자체를 변화시켰다. 1979년부터 연이은 4번의 패배 끝에 노동당은 지지자들에게 대처의 개혁 대부분을 수용하라고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은 사상의 전투에서 보수당이 승리했다는 말이 유행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영국 사회에서 정치적 무게의 중심이 우측으로 이 스펙트럼의 우측으로 변화했고 아직도 여전히 우측에 치우친 채로 남아있다. 한편 토니 블레어가 대처주의를 낚아챈 사이에 대처가 물러난 후에 보수당은 대처주의를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한동안 헤매는 모습을 보였다. 데이빗 캐머런이 당수가 되기 전까지 보수당은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의 부활을 암시하는 온정적 보수주의와 대처주의식의 그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2005년에 캐머런이 당 지도자가 되면서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 캐머런은 대처주의와 하나의 국민 전통을 결합시키겠다고 말하면서 이 civil conservatism, 시민 보수주의라는 개념을 주창하는데 그것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여기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제 이 밑에서도 나오지만 대처가 사회 같은 건 없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대단히 비난을 받았죠. 그때 이제 캐머런이 한 말이 사회 같은 건 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 개인과 국가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수당이 얘기하는 사회에는 아주 그 모든 것이 이제 충족되어 있는 다양한 이 시민사회의 자발적 조직들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시빌 컨서버티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주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개인의 책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사실에서 최근에 더 이제 강조를 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캐머런이 취하는 정책은 대처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기억할 점은 대처 정부 하에서 온정주의가 배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보수당에게 사회적 의무라는 개념은 언제나 핵심 개념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다. 강자가 약자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대처 정부 하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다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에 반대할 뿐이었다. 대처주의에 대한 극도의 폄훼는 1987년 대처가 가진 인터뷰에서 사회 같은 건 없다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그 인터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여기서 대처주의는 이기심, 남원조주의, 탐욕 등으로 인식되었고 좌파는 한껏 대처를 희롱하면서 한을 풀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의적으로 대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대처의 원래 의도는 자신의 잘못을 사회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제 보수당과 현대 보수주의의 목적은 자유시장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공정하게 인식하고 그 둘을 조화시키는 것이다. 그 의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마거렛 대처가 그토록 치열하게 사회주의 및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와 투쟁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영국은 1970년대 영국과 확연히 다르며 2010년의 보수당은 1975년 이전의 보수당과 확연히 다르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인물은 마거렛 대처였고 대처도 자유시장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캐머런의 방향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어떤 간략한 역사 그리고 보수당의 생각들이 어떻게 진화 혹은 변신해 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대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토론도 좀 일찍 하면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제가 할 얘기도 좀 할 수 있어서 빨리 하는 게 좋긴 좋은데, 저는 지난 한 2년 전인가 한번 또 그 대처, 그 당시는 뭐 서거였나요? 그 기념해서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좀 경제적인 면을 했었고, 이번에는 좀 정치적인 또는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 토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그 대처리즘, 그리고 대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지한 교수님의 발제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에도 있었지만 그 자신의 이름에 어떤 이즘이 붙는 그런 그 타고난 지도자는 흔치 않습니다. 대처리즘의 이제 주인공이 대처는 영국 최초의 이제 여성 총리이고, 그리고 어떤 그 발표에 보니까 영국 역사상 네 번째로 위대한 총리였다. 그리고 20세기 가장 훌륭한 백인 중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밀턴 프리드만은 대처의 개혁을 대처혁명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대처가 행했던 어떤 경제 개혁이나 하는 부분이 하나의 개혁 정도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대처가 보통의 정치인이 아니고 또 그 대처가 했던 개혁이 보통의 개혁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대처와 관련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구소련에서 붙였다는 그 철의 여인이라는 닉네임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대처 총리는 상당히 그 여성적인 우아함도 있지만은 어떤 남성 정치인도 갖고 있지 못한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현재 뭐 노동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나라에서든 개혁이라는 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반동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저항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저항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또는 그것을 어떻게 관통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큰 뭐랄까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처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저항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것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발제문에도 나왔지만 그 앞에 있었던 히스 총리 같은 경우는 뭐 말로는 굉장히 떠벌렸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노조에 양보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대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 토론문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저항에 부딪혔을 때 많은 그 내각의 관료들이 우리 이거 포기해야 되고 과거로 돌아갑시다라고 했을 때 대처는 당신들이나 돌아가시오라고 일가를 해버리죠. 그 정도로 상당한 자신에 대해 신념이나 이념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고 그 신념이 굉장히 확고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처리즘을 본 것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유시장 경제와 기업 그리고 기업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발전문에서 누차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유 그리고 자기 책임 또 작은 정부 민간 주도 법치주의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처는 자신의 말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하이에크의 노예기를 읽고 자유주의 사상이 빠졌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유주의 심취를 했었고 또 자유시장 경제만이 사회주의와 집산주의로 인해서 침체 빠진 영국을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법인세라든가 이런 조세를 대폭 삭감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폐지했고 그다음에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노조의 특권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립니다. 또 하나는 대처는 자신의 믿음의 뿌리의 자유가 도덕의 본질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 무상 우유급식을 폐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유는 부모가 먹이는 것이다. 우리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건희 손자도 국가가 우유를 먹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대체는 우유는 부모가 먹이는 것이고 가족이 파탄 나서 우유를 못 먹게 된 가족의 아이에 한해서만 국가가 먹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굉장히 논란이 됐었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죠. 솔직히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공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경제와 국가 또는 정부 역할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우죠. 대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국가는 기업을 경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국가의 임무는 민간 기업이 번성할 수 있도록 적합한 법적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국가가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정부 그리고 민간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은 이제 공기업이 민영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회를 보시는 박동훈 교수님이 초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대체는 이제 국영기업의 문제 그리고 노조의 독점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기울였고 결국은 이 두 문제를 대처는 해결을 하죠. 국영기업을 민영화시켰고 그래서 결국 민영화를 해외에 수출하는 하나의 브랜드로까지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노조와의 싸움에서 363일인가요? 예, 363일간 계속된 장기 파업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결국 노조를 무릎 꿇리는 그러한 뚝심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바로 이제 그 노조와의 일전인데요. 그 노조와 일전에서 대처가 무기로 삼았던 것은 결국은 법과 원칙에 일관된 적용입니다. 물론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배경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했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흔들림 없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대처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저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 보수주의와 이제 자유주의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연 대처리즘 또는 대처주의 이런 것들을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이걸 바라봤느냐 하면 보수당 출신의 총리였지만 만약 대처가 보수주의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개혁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개혁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 뒤에도 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수주의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를 대처는 자유주의와 접하고 또는 자유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 보수당의 이데올로기 채택함으로써 극복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발제문의 페이지 7페이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대처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와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를 결합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보수주의 하나만 가지고는 결국 개혁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고 혹시 개혁에 나섰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보수주의 한계는 어떤 거냐라고 보면은 제가 하이에크의 말을 빌렸습니다만 보수주의 그 자체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합법적이고 필연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반대를 그 특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개혁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보수주의의 대립문은 자유주의였다. 즉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전까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발제문에도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5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수당의 근저에는 항상 개인주의에 저항하는 기류가 존재해왔고 1945년 이후 복지국가가 탄생했을 때 보수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즉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주의는 그 본성상 현재의 경향에 저항, 즉 어느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 새로운 것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저항함으로써 발전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안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치명적 결함이다. 즉 보수주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경향이 계속되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경로로 이끌려 들어간 것이 보수주의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논쟁이라 아니면 그 큰 정부 작은 정부 또는 시장이냐 정부냐라는 그 논쟁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지는 해야 하는 데입니다. 복지는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재정 형편상 또는 현재 상황에서 이거로 계획한 건 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논란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복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쟁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하예크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격렬한 싸움은 당시에 진행되는 발전의 방향이 아니라 그 속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현재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 대해서 야 보수 정당이 왜 저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즉 보수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죠. 복지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이거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그런 이데올로기 자체를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이 갖고 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보수주의와 달리 자유주의는 머물고 붙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이죠.
발제문에서도 전통적 보수주의는 타협과 합의를 훨씬 더 편하게 느끼지만 대처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처가 기존의 보수주의와는 구별되는 다른 이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처는 그 자리에 머물고 기왕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자 했다. 그리고 이것은 보수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발제문에서 맥밀런을 위시한 물은 사람들의 소심함과 대조적으로 대처는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대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력과 의지를 겸비한 지도자였다고 한 언급도 보수주의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지 못하는 보수주의 한계, 그리고 대처는 그것을 깨치고 극복하고 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국가 전략,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대처였다라는 거죠. 또한 저 8페이지나 9페이지에 보면은 주류 출신이 아닌 그 보수당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치권이랄까요? 그들은 모두 일단 그것에 입성하자 기존 틀에 편입되고 안주했지만 대처는 그 틀 안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그 틀을 깨어버렸다는 사실이다라는 것도 발제문에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와 다른 대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발제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마가렛 대처는 이데올로기 정립을 촉구했었고 그 이데올로기에서 자유주의를 채택을 했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제문 내용에 이제 크게 동의를 합니다만 발제문의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2010년대의 영국은 1970년대 영국과 확연히 다르며 2010년의 보수당은 75년 이전의 보수당과 확연히 다르다. 쭉 말씀하시면서 그 변화를 가능했던 이유는 마가렛 대처였고 대처도 자유시장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캐머런의 방향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그 언급이 있는데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생각은 이제 하이크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주의자들이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리 움직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가이다. 보수주의자가 일반적으로 자기 시대의 편견들에 대해 단지 부드럽고 온건한 시정만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는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와 공유하고 있는 기본 개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만 한다. 라고 하이에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자유시장과 공동체의 조화라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가 하이에크의 말을 빌자면 반대해야 하는 즉 공동체와 자유주의라는 것의 접목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자유시장 경제와 공동체의 자유로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정부가 또는 어떤 당이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